예, 안녕하세요. 이제 올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모의고사라는 건 항상 그 시점에서의 이제 본인 자가 실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기회라고 그러지 어떤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중하를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반부 모의고사다 보니까 뭐 파격적인 어려움보다는 그동안에 배우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를 살리는 식으로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부동산 개념이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굉장히 뭐 유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역시 가장 기본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체계도죠. 근데 부동산을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은 아닙니다. 1번은 틀렸죠. 복합 부동산은 이제 독립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기 2번은 이제 취지는 그 민법상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정착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취급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을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을 쭉 설명해 놓고 건물에 들어가 있죠. 건물은 토지 일부가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아주 많이 나오는 이제 복합 개념의 체계도 중에 그 경제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보기에 보시면은 자연이 들어가 있죠.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탈락됐고요. 4번은 잘 안 나오는데 건물 등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냐 또는 동산이냐 구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 불가능하면 당연히 정착물인데,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건 아니죠. 제거했을 때 그 건물의 효용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은 제거하면 안 되는 물건이 되죠. 그 정착물이라는 논리입니다. 내용 보니까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거 떼어내면 안 되잖아. 이건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준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번은 이제 가끔 나오는,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죠.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에서의 부동산 업을 분류할 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해설에 나온 것처럼. 그 세분류 항목인데 1번이 틀렸죠. 비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이라는, 건설업이라는 거 없어요.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이제 중분류 항목에는 임대업하고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건설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보기 문제 3번은 이제 토지의 특성, 뭐 가장 기본 문제라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 특성에서 이건 2번이 틀렸죠. 소유의 이익과 이용의 이익. 여기서 소유의 이익이란 말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소유하면서 그 향유하는 유형무형의 편익을 소유이익이라 보고, 이용의 이익은 타인한테 이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한테 이용시킨다는 게 임대 준다는 것이고, 임대가 주려면은 기간이 긴 물건이 임대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개별성이 아니라 영속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2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이제 순서대로 여쭤봤는데, 뭐 1번은 그냥 개념이고,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이 감소해야 돼. 근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랬잖아. 이거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럼 가격 이외의 요소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의 변화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고요. 그 3번에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주로 월세 공급, 공급적인 면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 것인가 월세를 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 전세금 운용 수익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이자를 하락하면 은행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 수익이 줄잖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전세 주지 않고 뭘 줘요? 월세를 공급하는 거지. 그래서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줄면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보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설명이죠.
수요는 우양, 공급 우상이야. 그럼 이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수요가 늘든지 아니면 공급이 줄든지 또는 공급 감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일본의 취득세율이 증가되면은 뭐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건 아니고요. 건축 원자재니까 공급이고 건축 원자재 하락하니까 공급 증가. 이것도 아니네.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부담되니까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매도자니까 4번은 공급이고요. 매도자 수 감소되니까 공급이 감소. 이게 정답이겠다. 아파트 주변은 계산하면 수요가 감소하지. 그래서 이제 가격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그 4번이 공급 감소고 나머지는 이제 134번, 135번은 수요 감소고요. 2번은 공급 증가니까 해당되는 문제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그 균형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그 개별 수요 함수하고 개별 공급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비자 공급자 수가 각각 2명이다라고 했죠. 이때 주의사항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 수요 함수든 시장 공급 함수 등 시장 수요 등 공급 함수는 개별 수요 공급 함수의 수평적 합이야. 수평적 합이라는 것은 수평축이 수요랑 공급량 축이잖아. 그러니까 양을 합한 거죠. 수요는 수요량을 합한 것이고 공급은 공급량을 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쪽 보면은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동 보이는 소비자가 2명이 됐다 그랬어요. 수평적 하면 요걸 합해야 되겠지? 같은 게 반복되면 반복된 숫자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합니다. 이게 뭘로 바뀌냐? 시장 수요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QM으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고요. 좌항에다 곱하기 2 했으니까 우항에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20 마이너스 4P 이렇게 이제 됩니다. 시장 수요 하면서 잡혔네. 공급 함수인데 P는 EQS로 되어 있고요.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이 2배가 됐다는 거야. 이때 이제 여기다 곱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P를 합하면 이제 수평적 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수직적 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왼쪽 방정식처럼 독립변, 종속변으로 바꿔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테크닉으로,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때 방정식 모델이 P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시장 수요 공급만 바꾸면은 수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P 그냥 내려요. 내리고 QS가 QM으로 바뀐 상태에서 Q 앞에 붙는 개수 있죠? 요것만 건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상수가 만약에 있으면은 상수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P로 물어봤을 때 어떤 배수가 늘어나면은 그 Q 앞에 붙는 요 건드려라. 요 개수만 늘어난 만큼 나누고요. 혹시 감소로 나오면 곱하면 돼요. 그럼 P는 EQS인데 이건 2로 2명이 늘어났는데 나누기 2하면 1이잖아. 그죠? 그럼 P는 그냥 QM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와 공급 함수를 시장 수요 공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Q하고 시장 균형에서는 여기 똑같이 수요자 공급자 가격하고 수요랑 공급량이 같으니까 그럼 결국 20 마이너스 4P는 이제 P가 되니까 넘어가면 5P고요. 20이 되니까 P 값은 얼마 나와요?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죠. 그 1번에 보면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단독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이 0.5, 교차 탄력성이 나왔어요. 교차 탄력성이 0.5다. 그럼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로 나왔지?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는 것은 동일 방향에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이건 대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은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면은 보완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체 관계 오피스텔과 단독의 대체제라는 확인이 됐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피스텔 수요가 줄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독으로 몰려올 거 아니야. 그럼 단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논리죠. 1번이 틀렸지. 그 보기 2번은 이제 균형 가격 탄력성 균형 문제인데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을 말하죠. 그럼 균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이겠지.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 3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8이 나왔고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보니까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 그랬어요? 가격이 5%가 상승했어요. 그럼 크기는 5% 곱하기 0.8이니까 4%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과 공급량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증가가 됩니다. 4% 증가가 나와야 되는 맞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 비탄력적일수록
상대방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고 거래량은 덜 변해요. 그래서 B가 더, B가 덜인데 비탄일수록 거래량 물어봤네. 거래량은 덜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 비탄 균형 거래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그렇죠? 어차피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증가폭은 작아진다는 것은 이제 덜 증가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이게 균형 가격은 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덜 증가합니다. 증가폭은 작아진다는 말은 덜 증가한다는 논리니까 이것도 맞죠. 그리고 5번에 소득 탄력, 소득 탄력성에 나왔으면 정상제, 열등제에 대한 크기를 원하는 건데 마이너스 0.6이네. 그럼 열등제를 말해. 그럼 소득하고 수요량이 반대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아파트 수요는 감소. 이것도 맞네요.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틀렸습니다. 8번은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경기 변동의 종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순환적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 그리고 장기적 변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또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은 뭐다? 무작위적 변동을 말합니다. 계절적 변동이 아니지. 그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그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정보 가치는 뭐 특별하게 파격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보 가치는 이제 정보가 가져다준 이게 현재 가치인데, 그러면 정보 가치 논하려면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 당사 정보가 다르다. 정보 비대칭성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개발된 정보를 정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100%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있는 사람의 이제 가진 현재 가치.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죠. 이 상황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 정보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논할 때는 항상 패턴이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 내용이 실현됐을 때 얼마고 실현이 안 됐을 때 얼마라는 조건이 나오고, 여기서는 실현되면은 2억 2천이고 안 되면은 1억 2천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실현되느냐, 그 정보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1년 후네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미래 가치를, 왜 정보 내용은 미래의 가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기는 할인율이 필요해. 그래서 할인율은 여기서 10%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다음에 우리는 패턴으로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100% 알고 있는 사람은 1년 후에 어렵지 않고 금방 풀더라고요. 2억 2천만 원이 될 거란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퍼센티지가 나왔죠? 80%. 정보 내용을 실현된다는 거, 1년에 실현된다는 100% 알고 있는 사람과 80% 알고 있는 사람이 거래했을 때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두 가지 경우 수를 기대값을 다 계산해야 돼. 2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 80% 잡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으면은 1억 2천만 원에 20%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경우 요걸 계산하고 요걸 계산한 다음에 차액이 이제 2,2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는 1년에 거래했을 때 금액이고 지금 현재 당장 거래해야 되잖아. 그럼 할인율로 우리가 일시불 현가일 수 있죠. 1 플러스 R의 인승분의 1. 할인율이 10%고 몇 년치만 땡겨? 1년치만 땡깁니다. 그러면은 이 1년 후에 이 정보가 가져오는 이게 현재 가치는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확실한 데서 불확실한 걸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0번은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론을 이제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이 몇 개냐? 기억의 알론조 입찰지대 곡선 설명됐죠. 입찰지대 곡선은 각 위치마다 최대 가장 큰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포락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 그리면은 여러 개의 산업들의 지대 곡선 그린 다음에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을 연결한 이제 포락선이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으로 돼 있죠. 높은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억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리카도 차익에 따르면은 가격과 수송비가 일치한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해서 틀렸죠. 우리가 수송비는 튜넨부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비라고 해야 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틀렸고. 그리고 친이과 천이 생태학적 이거는 도시공간구조론에서 호이트 이론이 아니라 뭐다? 버제스 이론입니다. 그리고 리을에 교통망 나왔으면 그거 누구야? 호이트가 돼.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몇 개냐? 옳은 거 없습니다. 옳은 게 0개가 되네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11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단순한 특성을 물어본 겁니다. 이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세분할수록 점점 더 동질해지죠. 비슷하게 모아지니까 가격 탄력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7번, 5번 시장의 특성. 12번은 레일리의 이제 소멸력 법칙을 통한 내용인데 구매 지향비를 통해서 배우지에 있는 사람이 A하고 B에 과연 몇 %, 그리고 몇 명이 이제 유인되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몇 대 몇으로 하시면 돼요. A가 있고 C마을에서 A, B를 구매 활동하러 갑니다. C마을 인구가 몇몇 명이냐 봤더니 2만 명이었었어요. 주의사항은 2만 명이 다 가는 게 아니죠. 단소조항 보니까 60%만 간대요. 그러면은 12,000명이 A, B로 찢어질 텐데, 이제 크기하고 이제 거리죠. 거리는 제곱이고, 누적 등급은 곱하고요. 이걸 통해서 유인력비를 바로 계산하면 돼요. 크기를 논하면은, A 도시 인구는 10만 명이고, B 도시 인구는 40만 명이니까, B가 4배가 큽니다. 그래서 1대4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리는 5km, 거리는 똑같네. 거리는 1대1이 되겠죠? 그럼 1대4가 돼. 근데 어디 가는 걸 물어봤는데 B를 가는 걸 물어봤네. 그 1대4라면 이 사이에 5명 있다는 것이고 5명 중에 4명이 일로 간다는 뜻이죠. 이거 몇 %다? 80%가 돼. 그래서 구매 지향비율은 이제 80%가 되는데 이거를 질문한 것은 배우지의 C마을에 있는 사람이 B 도시로 몇 명이 가냐, 유인되는 수를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다가 12,000명 중에서 80%가 일로 가는 거니까 9,600명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량보는 이렇게 단순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13번은 이제 시장에 대한 그 공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 틀린 건데 눈에 확 띄시죠? 2번이 틀렸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시장은 이제 경제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이란 말은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시장 개입을 경제적 기능을 했을 때 시장 실패 원인들이 있잖아. 가장 많이 나오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독과점,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거기 외부 효과하고 정보의 대칭성으로 시장 지구가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다. 이건 잘못됐는데 왜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정부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정답은 2번이 되고 14번은 이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선 이제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규제적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개발권이라는 거를 소유권으로 분리된 재산권으로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독립된 재산권인 개발권을 시장기구에 의해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용도 지역 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개발을 할 수 없는 두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내용이죠. 그러면 규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이 이제 원래 가능했었는데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게 금지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결국 규제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겁니다. 그럼 보상해 줘야 돼. 그 돈으로 보상하기 힘드니까 개발이 가능했었던 권리를 소유권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 개발권을 시장에 팔게 해주는데 누가 사겠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사는 거지.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의해서 현행법 충분히 원하는 만큼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규제 지역에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개발권을 구매를 통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부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양도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상한선 지정하고 상한선 이상은 반드시 개발권을 매입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개발권 양도제도가 잘 활용되려면은 개발 지역의 개발 행위 규제가
강할수록이야.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가 강하면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이 그렇게 총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 지역의 개발권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규제가 약할수록이 아니라 강할수록 이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15번은 외부 효과의 기본적인 설정인데 이거는 2번이 틀렸죠. 정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사회적 최적 생산. 이거 기본 논리잖아요. 정외부 같은 것은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이라는 거를 시장 기구에 맡긴다 보면은 사적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요구된 적정 생산량보다 얘가 적게 생산돼요. 과소 생산이 돼. 그럼 과소 생산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은 재화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적 생산량보다 더 많다는 뜻이지. 이게. 그렇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사적 부분이 적게 나오는 거니까 사회적 생산량이 더 많게 된다는 논리죠. 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도 공원이라 봤을 때 공원은 만약에 민간 어떤 특정 지역의 공원수가 한 10개가 필요하다. 근데 민간 기업이 공원을 조성할 때 1개를 공급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럼 총 10개면 100억이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을 유발하는 시설을 시장에 공급해봤자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억, 100억 들어서 10개 공급해봤자 내가 투자한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이 사적 생산량은 0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정외부가는 그래서 사적 생산이 사회적 요구 양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주어가 바뀌었죠. 그 말은 사회적 생산량은 사적 생산량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돼요. 16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랑 동일하죠. 건설회사들 하여금 법으로 정해진 표준 건축비 이상 못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질이 안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분양가를 이제 통제받고 원하는 만큼 가격을 책정 못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안 짓겠다 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이 16번, 5번에 나와 있지. 틀렸어요.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죠. 1번은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임대료 보조고 3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대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다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상에 이제 민간임대주택 종류가 2개가 있잖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둘 다 10년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8년으로 돼 있죠? 잘못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8년이었는데 현행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 5번에 이제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에 임대주택이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그중 기간이 정해진 것은 이제 특히 2개가 유명하죠.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입니다. 이거 꼭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예를 들어 보기 1번 같은 경우를 체크하면 안 됩니다. 순용가법에서 투자 분석 시 할인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야.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을 투자에 충족될 최소한의 수익률 개념 물어본 거죠. 요구 수익률이란 개념이었었어요. 2번하고 3번은 이제 위험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4번은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조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위험률이 시간비용이고 위험할증 위험비용이야. 그러면은 장래 기대 수익이 흐름이 좋았을 때 요구 수익률이 증가해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죠.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5번이 이제 틀리게 되죠. 19번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어본 거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구하려면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에다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자산들의 상대적 투자 비중을 잡는 거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상대적 투자 비중으로 곱한 거에 대한 이제 가중 평균 이제 합의되는 거죠.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 합이다라는 것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야. 근데 이게 개별 자산이 빌딩 A하고 빌딩 B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여기는
A는 60%고 이건 40%라는 데이터가 주어졌네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개별 기대를 구한 경우가 있잖아. 비관, 정상, 낙관해놓고 여기다 확률값에다 곱하면 되죠. 수익률을. A 빌딩 A의 개별상 기대수를 구하다 보면은 빌딩 A의 비관적인 수익률, 비관적일 때 수익률 5%고 그때 확률이 10%죠. 더하기 정상일 때가 10%고 확률이 30%고 낙관적일 때가 15%고 그때 확률이 60%야. 그럼 다 더하면 되지. 요거 0.5%고 요건 3%고 요거는 9%네요. 그럼 전체가 이제 12.A는 5%가 나왔네. 같은 식으로 하면 돼. 빌딩 B 같은 비관적이 10%, 5%, 이거 똑같이 0.5%고 정상이 15%가 30%니까 4.5%네. 그리고 이제 낙관적일 때 수익률이 20%, 그때 확률이 60%네요. 그러면은 요것은 12%가 되겠네요. 그럼 다 더하면 이거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자산 기대수가 나왔으니까 포트를 구성하는 투자 비중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은 이제 정답이 이제 요거 곱한 결과치랑 결과치 나중에 더하다 보면은 정답이 14.3%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제 가끔 나왔는데 이제는 나올 시기가 점점 성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이제 찾아다가 이렇게 출제하는구나라는 그 연습을 하면 돼요. 그 난이도가 뭐 센 것은 아닙니다. 20번에 현금 수지에 관한 설명이다. 이건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번에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 그럼 대출을 안 받은 거잖아.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이 있었죠. 유효 총소득이 있었고요. 순영업소득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총투자랑 비교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저당 투자에 대한 영역이 있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영역이 좀 존재합니다. 전체에서 은행 거 털어냈으니까 이제는 이제 내 몫이죠.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소득세를 빠지면은 가처분 소득이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여기부터가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영역입니다. 근데 100% 자기 자본 하면은 저당에 대한 영역이 없으니까 순영업소득과 세전이 같아지게 되지. 순하고 세전이 같아지는데 유효랑 순영이 같아진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틀렸죠. 유효 총소득을 세전 현금 수지로 바꾸셔야 되고 유효랑 순이 같으려면 요 사이에 영업경비가 없어야 돼. 근데 영업경비가 없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틀렸고요. 12번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의 수익을 공제, 아니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는 거지. 잘못됐죠? 3번은 건물의 감가상각이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틀렸고. 순영업소득은 세전에서 부채세를 공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순영업소득은 세전부터 하면 세전에다 서비스액을 더해줘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잘못됐죠. 그리고 5번이 정답이지.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미상한 저당자금을 가산한 순매도. 이것이 처분 시의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문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